자, 여러분 영상은 오랜만이죠. 우리가 이제 진도를 다 끝내고 모든 반이 2시간씩 남았거든요. 2시간 동안 뭘 할 거냐? 우리의 시험 범위인 요 조선시대를 쭉 한 번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 여러분 뭘 할 거냐면 조선 건국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세도정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선 건국부터 살펴본다고 했는데 먼저 큰 흐름을 한번 말해줄게요. 우리가 조선의 건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려 말기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 호족부터 쭉 지배층 변화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건문세족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진사대부 세력은요, 고려 말기에 두 개 파로 분할을 해요. 하나는 온건파사대부, 두 번째는 급진파사대부. 요들의 주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냐? 바로 요 고려라는 나라 더 이상 유지할 것인가 혹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온건파는 말 그대로 온건하게 고려의 끝까지 충성을 지킨 사람들. 반대로 급진파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고 있다시피 이 급진파 사대부는 후에 이성계와 손을 잡게 되고 함께 조선을 건국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조선이 건국되고 초기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냐? 태종, 세종, 세조, 성종과 같은 다양한 왕들의 업적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배운 게 있는데 뭐였냐? 자, 이제부터는 조선의 지배층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한 것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바로 훈구파라는 애들이었습니다. 훈구는 언제부터 등장하냐? 정확히는 세조 때부터 이 세조의 쿠데타를 도운 사람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훈구파의 기원은 요 급진파 사대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조선정엔 아무튼 요 훈구파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세조의 다음 왕이었던 성종은 이 훈구를 견제할 세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손 지방에 가서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는 요 사림들을 다시 중앙정계로 불러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림이 훈구파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네 차례의 사화라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화, 네 번의 사화가 끝나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승자는 바로 살인파였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조 시기부터 요 살인들이 조선의 중앙 권력을 꽉 잡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훈구파가 없어지고 살인파가 남으니까 또 자기들 안에서 분열되고 싸워요. 자, 그것이 바로 붕당 정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도요, 여러분, 이 붕당 정치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후에는요, 여러분,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모습까지 특히 예송과 황국을 통해 변질되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붕당 정치가 너무 변질되니까 요거를 난 이제 해결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나온 게 바로 탕평정치, 탕평책 같은 거죠. 대표적인 왕들 영조나 정조가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배웠죠? 모순적이게도 요 가장 강력했던 두 왕 뒤에 나온 거 세도 정치입니다. 정조가 너무 빨리 죽게 되면서 어린 순조가 즉위하게 되니까 이제 어린 왕이 즉위하고 그들은 정치를 못해요. 거의 허수아비 왕처럼 왕권은 약화되게 되고 이제 특정 몇몇 외척 가문들 안동 김씨와 같은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 마지막 세도 정치까지 우리가 오늘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큰 흐름을 한번 말했으니까 자,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조선 건국을 보기 위해서는요. 고려 말기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고려 말기의 모습은 어땠냐? 급진파와 온건파 사대부가 갈렸어요. 자, 그러면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죠. 자, 요거 무슨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요동정벌을 떠나게 되는데
요것에 항상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성계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 이성계가 이 요동정벌의 책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정벌을 하던 이성계는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위화도에서 군대를 다시 돌리게 되죠. 수도인 개경으로 가서 우왕도 폐위하고 최영 장군, 자기의 상관이었던 사람도 죽이고 하면서 결국에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고려 말기에 토지에 관한 개혁을 하나 했는데 바로 중요하다고 했어요. 바로 과전법입니다. 우리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특히 요 급진파 사대부들. 얘네가 권력을 잡았는데 여러분 땅이 없잖아요. 땅이. 왜냐면 권문세족들이 다 가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의 농장 다 뺏어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그들의 땅을 가져가는데 사용했던 게 바로 요 과전법이라고 했어요. 경기 일대에 한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족권을 가져갔던 거 과전법 시행을 했고요. 결국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태조 다음에 태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요 왕들의 업적을 배웠어요. 꼭 알아야 돼요. 자, 태종 이방원은요. 국왕권 강화에 되게 힘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오고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누가 또 나에게 이렇게 군사력으로 덤비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 혹은 다른 왕자들의 개인적인 군대인 사병을 모두 다 없애버린다. 자, 그리고 또 기억나죠? 성인 남자라면 무조건 우리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 호패라는 것을 들고 다녀야 되는 법, 호패법까지 시행한 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종 한번 봅시다. 세종은요, 집현전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요. 여기서 뭘 하냐? 학문 연구.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도 우린 이쪽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집현전이라는 기구에서 주관하는 게 있으니 바로 경연이라는 겁니다. 자, 이 경연은 뭐냐? 쉽게 말하면 왕과 신하가 함께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은 왕과 신하의 권력 조화를 중시하는 왕인 만큼 이 경연을 통해서 신하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말이 공부지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한 의견도 나누고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자, 요런 게 세종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사이에 왕들이 사실 더 있죠. 문종이나 단종과 같은 왕이 있습니다. 이 단종이 되게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요 어린 조카를 결국에 내쫓아내고 쿠데타인 계유정난이라는 난을 일으켜서 왕이 앉았던 게 바로 세조라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상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고 했었죠. 자, 요 세조는 어떤 정책을 실시를 했냐? 자, 말했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세조가 딱 즉위를 했어요. 조선은 유교 이념의 나라지만 세조가 한 일이 떳떳하지가 않죠. 완전 누가 봐도 왕이 됐어야 돼. 요 단종을 내가 내쫓아내고 왕이 올랐단 말이에요. 유교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란 걸 세조도 스스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정치 앞에서 시행했던 거를 모두 다 폐지시켜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요 세종이 했던 집현전 그리고 경연 같은 거 모두 다 폐지했던 것이 세조고요. 세조도 다양한 정책을 했지만 그 중에서 토지개혁에 관해서 직전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 과전법 다음에 나온 토지개혁인데요. 이 직전법은 이제 또 다시 나눠줄 땅이 부족해지자 이제는 현직 관리에 한해서만 땅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게 요 직전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세조의 정책까지 살펴봤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세조가 요 쿠데타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됐을 때 이 세조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훈구의 시작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훈구파 세조가 왕이 되는데 공헌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훈구파의 권력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그 다음 왕인 성종 입장에선 조금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일단 성종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이 성종 또한 세종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다시 유교 정치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데 앞선 세조가 다 폐지시켜 놓은 거 있죠. 다시 부활시킵니다. 우리가 아까 집현전 없어졌다고 했는데 요 집현전을 계승해서 다시 설치한 게 바로 요 홍문관이라는 기구입니다. 3사 중에 하나죠. 자, 요 홍문관을 설치를 해서 다시 여기서 경연도 부활시켜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다시 왕과 신하가 의견을 교환하게 되고요. 우리가 성종의 정책으로서는 또 하나 경국대전, 그 조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전을 완성했다라는 거 배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성종은 요 훈구 세력이 점점 권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는데 그들이 사림입니다.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손들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4명의 왕은 어떻게 살펴봤냐? 2명씩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올라온 태종이라던가 혹은 나의 어린 조카를 죽이고 올라온 세조, 즉위 과정이 비슷하죠. 이런 사람들은 나의 국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국왕 중심의 개혁을 펼쳤고요. 반대로 세종이나 성종과 같은 사람들은 비교적 순탄하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교 정치의 이념을 내가 실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왕과 신하, 즉 군이 여러분 임금, 신이 신하잖아요. 군신을 조화에 힘쓴 왕들이었다라고 두 명씩 성격 비슷하다고 배웠어요. 자, 요거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에 주목할 거냐? 바로 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에 주목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사림은요, 애초에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애들이에요. 자, 여러분, 훈구와 사림은 이렇게 대립했던 세력인 만큼 가지고 있는 특징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번 이 표로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표는 중요하니까 프린트에도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꼭 기억하세요. 어디 있냐면 5-3 프린트에 함께 있습니다. 자, 볼게요. 훈구와 사림의 출신, 아까 다 말했죠. 훈구는 세조가 왕이 되는데 협력했던 공신들, 세조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사림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국에 협력하지 않았던 요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경제 기반이 어땠는지 볼까요? 여러분, 훈구는요, 조선 전기에 어쨌든 가장 지배층 세력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도 세고 돈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기반, 대토지 소유하고 있죠. 정치 권력, 중앙의 주요 관직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사림은 지금 막 중앙 정치에 입문한 세력들이죠. 이들은 원래 뭘 하고 있었냐? 온건파 사대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그냥 지방,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그냥 조용히 성리학 공부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들이 뭐 가난하지는 않아도요. 당연히 훈구 세력에 비하면 중소지주, 그냥 내가 딱 먹고 살 만큼의 토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중소지주의 형태를 띠었고요. 정치 권력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항상 훈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바른 말 하는 데 있죠. 3, 4.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곳, 올바른 소리하고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자리가 바로 이 3, 4거든요. 3, 4의 언관직, 말하는 관리직에 진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훈구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역할을 맡았던 게 사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훈구와 사림 사이가 좋지 않죠. 계속 갈등을 하게 될 건데요. 이 갈등 과정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사화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화는요, 선비사자를 써서 요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는 것인데 총 4번 일어나요. 이렇게 4번의 사건. 연산군 시기부터 명종까지 4번이 일어나는데 요거 내용 간략히만 꼭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봅시다. 연산군 시기에는 2개의 사화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자, 이 무오사화 같은 경우는요, 조의제문과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전에 수업했던 내용인데 기억나나요? 조의제문이라는 글 요 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원래는
항우라는 중국의 사람이 다른 황제였던 의제를 죽인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훈구들 지금 안 그래도 살인 보기 싫죠. 자, 틈을 잡은 거죠. 어떻게 말하냐? 야, 너희 살인들은 지금 사실 항우가 의제라는 황제를 죽인 것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야, 사실은 세조라는 우리의 왕이 어린 단종을 죽인 거, 요거 빗대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우리의 왕이신 세조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엮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아주 큰일이었죠. 연산군은 세조로부터 쭉 이어지는 계보인데 감히 세조의 정통성을 의심한다는 거는, 이건 연산군의 정통성까지 의심하는 아주 큰일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조이제문을 구실로 사림들이 많이 숙청당하게 되었는데, 자, 요게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사화도 한번 살펴봅시다. 갑자사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사화예요?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윤 씨 기억나나요? 우리 유튜브로 영상도 길게 봤었죠. 이 패비윤 씨가 성종에게 사약을 직접 받고 죽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산군의 엄마였던 패비윤 씨가 죽었을 때 연산군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산군이 그 일을 잘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연산군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 죽음에 관련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버린 거. 자, 요게 갑자사였어요. 여러분, 갑자사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연산군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엄마의 죽음과 관련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 거, 숙청해버리고 유배 보내고 재산 몰수하고 등등등, 이런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였습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겠죠? 자, 그래서 연산군 시기에 이렇게 두 개의 사화가 일어났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연산군이 두 번의 사화를 통해서 이제 신하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런 폭군 밑에는 못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신하들이 반정,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쫓겨난 왕이 되고요. 다음 왕 중종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여러분, 기묘사화는요, 말 그대로 되게 기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외울 수 있어요? 되게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겁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나뭇잎이 하나 발견되는 거죠. 나뭇잎에 놀랍게도 환자 모양으로 애벌레가 파먹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주초위야. 이게 무슨 뜻이냐? 주초가 왕이 된다는 건데, 알고 보면 이건 주초가 아니라 합쳐보면 조씨가 된다. 그래서 당시 신하였던 조광조가 왕이 된다라는 뜻을 가진 거라고 사람들이 모함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주초의왕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요. 주초의왕이란 요 글씨의 나뭇잎을 통해서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살인들이 숙청된 사건, 요게 바로 기묘사화였습니다. 여러분, 주초의왕 꼭 써놓고 기억하세요. 조광조까지. 자, 이게 기묘한 일 이라고 해서 기묘사화고요. 자, 마지막 을사사화는요, 여러분, 정확히는 사실 살인과 훈구의 대립보다는 외척 싸움의 의미가 큽니다. 중종이 죽었을 때 왕이 요 인종이 될 것인가 명종이 될 것인가 가지고 싸워요. 결국에 인종이 왕이 되지만 몸이 허약하여 곧 죽고 다시 명종이 왕이 되는데요. 이 명종이 왕이 됐을 때 요 인종 쪽의 외척 세력들을 모두 다 죽여버린 거. 자, 요게 을사사화였습니다. 이건 사실 외척끼리의 대립이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이 외척 세력에 모두 살인이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인도 같이 화를 입은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4번의 사화 되었고요. 자, 이렇게 4번의 사화를 통해 여러분, 살인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요 선조 시기부터는 조선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훈구는
사화를 계기로 없어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사림들이 집권하는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림들이 집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조 시기부터 이 사림들이 다시 나뉘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나뉘어요? 동인과 서인으로. 왜 나뉘냐?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싸우다가 분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 급수가 높지는 않지만 되게 좋은 자리예요. 왜? 이 이조전랑은 첫 번째, 3사에 대한 관리 추천권이 있고요. 여러분 기억나죠? 3사, 사림들이 많이 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후임자까지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이 좋은 자리를 가지고 김효원이라는 사람과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세력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김효원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인, 심의겸은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서인이라고 하는데 이 선조 시기에 동인은 다시 한 번 더 분화하게 됩니다.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는 왜 나뉘게 되냐? 뭐 정열입의 모반 사건, 정철의 건조의 사건 이런 거 얘기했을 거예요. 이들은 자 이렇게 동인이랑 서인이랑 싸우다가 여러분 동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돼요. 이 동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둘이 싸웠으니까 야, 요 서인들 어떻게 처벌할래? 어떻게 처리할래? 라고 했을 때 이 서인 처벌 문제에 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 바로 북인. 그리고 온건하게 야 그래도 서인도 괜찮은 애들인데 같이 갈 애들은 같이 가자 라고 했던 게 남인. 그래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됐다라는 것까지 선조시기에 일어났다라고 배웠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조선이 열심히 붕당 정치하고 양반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군대도 지금 200년 동안 평화에서 없고 제대로 그렇다고 일본이 통일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 전쟁 같은 경우에는 배경, 과정, 결과 모두 프린트에 있어서 다 봐야 돼요. 그 중에서요, 여러분 배경, 결과 프린트에 있는데 꼭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꼭 보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복습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개만 짚어주는 거고 여러분 배경과 결과는 꼭 봐야 됩니다.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과정을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주요 전투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도는 뭐 지도를 집어넣고 이게 무슨 전투인가 이런 건 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거예요. 봅시다. 자, 처음에 여러분 일본이 전국을 통일을 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 처음에는 부산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부산. 자,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처음엔 여러분 이렇게 부산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은요 이때부터 파죽지세로 바로 한양으로 한야게 됩니다. 중간에 뭐 충주에서의 전투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다 이기고요. 조선은 참패를 하고 일본은 쭉 한양으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말했죠. 일본의 처음 목표는 뭐였어요? 바로 왕을 잡고 속전속결로 끝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바로 한양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왕인 선조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선조의 피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양을 왔는데 왕이 없어. 일단 한양 함락되죠. 자, 어디로 갔냐 했더니 선조가 평양까지 도망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으로 쫓아가죠. 근데 평양 갔더니 또 없어. 일단 평양성 함락됩니다. 어디까지 가 있냐 했더니 이 선조라는 왕은 명으로 피신을 가기 위해서 요 의주까지 가 있는 상황. 그래서 일본군은 아무튼 계속 북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군에서 정말 초반에 참패를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전세 역전이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유명했던 한산도 대첩이라는 겁니다. 이순신의 등장이죠. 자, 한산도는 요 밑인데요. 수군의 활약,
이 엄청났어요, 당시에. 자, 여러분, 이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3대 전투 중 하나인데 이게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특히 얘는 학이 날개를 펼치는 것 같은 학익진 전법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거 유명하죠. 근데 이 한산도 대첩이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산도 대첩을 이김으로 통해서 첫 번째, 일본의 보급 계획을 다 망쳐놨고요. 두 번째, 요 한산도에서 일본을 딱 막으면서 수군 측면에서는 요 남해 제해권을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요쪽 우리 지금 일본이 아직 못 간 적 있죠. 전라도의 곡창지대까지 지켜낸 효과가 있었다. 여러분 한산도 대첩은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의의가 큰 전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수군이 역전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명예지원군이 도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명예지원군이 위에서 막 내려오고 있을 때 밑에서도 드디어 활약이 생깁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두 번째 전투인 진주대첩. 여러분 김시민과 곽재우의 활약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명예지원군은 아무튼 도움이 돼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평양성까지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평양성을 다시 찾았으니까 마지막으로 꼭 되찾아야 될 게 어딜까요? 바로 여기 수도인 한양이었겠죠. 자, 여기를 내려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를 되찾으려고 조명연합군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일본에게 참패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산 지역쯤에 벽제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일산이니까 서울 조금 위죠. 그 지역에서 조명연합군이 아주 참패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행주 쪽에서는 권율 장군이 여러분 한양을 조명연합군과 합쳐서 같이 찾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양에서 내려오던 조명연합군이 갑자기 벽제관 전투에서 지고 위로 다시 평양으로 다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권율 장군 입장에서는 갑자기 행주에 고립된 상태. 자, 그 상태에서 일어난 게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마지막 전투였던 행주 대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주 대첩에서 다양한 화포 등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자, 여러분 이 행주 대첩의 여파가 얼마나 컸냐? 이 행주 대첩을 통해서 타격을 입은 일본군이 서울을 지나 여기 경상도 지방까지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는데? 이제 조금 고착화된 것 같고 그러니까 휴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본과 명예 휴전 협상이 이어지게 되죠. 모두 행주 대첩의 영향인 거예요. 자, 그래서 행주 대첩 이후에 명과 일본의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 기억나나요? 서로 무리한 조건만 요구하다가 결국에 결렬되게 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니 그게 바로 정유재란이었습니다. 이 정유재란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전투 두 개 배웠는데 바로 명량과 노량이었죠. 이순신이 감옥에 가 있어서 막 지고 있을 때 결국에 이순신을 다시 출병시키고 12척의 배로 이긴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이었고요. 자, 여러분 이 명량해전이 끝나고 어떻게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쟁은 사실상 끝난 거였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하고 있는 일본군을 선조의 명령까지 어겨가며 이순신이 따라가서 했던 마지막 전투,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이자 이순신이 전사했던 전투가 노량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과정직은 조금 더 살펴봤어요. 순서에 관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주요 전투 여기 딱 써져 있는 만큼만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까지 살펴봤고요. 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프린트에 있는 배경과 결과까지 꼭 살펴봐야 됩니다. 과정은 물론이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니까 여러분 누가 즉위를 하게 돼요? 선조가 임진왜란 당시에 세자로 책봉해놨던 광해군이 이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광해군 기억나나요? 이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집권했던 세력은 바로 북인이었습니다. 북인. 자, 북인은 특히 의병장 출신도 되게 많은 붕당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장도 많고
광해군의 즉위도 지지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광해군은 무조건 북인과 세트로 기억하라고 했죠.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광해군이 했던 정책들 살펴봤었죠. 자, 당연히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나라가 쑥대밭이에요. 전쟁 후 복구 작업을 막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거 광해군이 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중립 외교입니다. 당시에 지고 있는 세력인 명과 뜨고 있는 세력인 후금 사이에 적절하게 줄타기하는 중립 외교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강홍립 장군에 관한 거죠. 자, 우리 후금이 명에 쳐들어왔을 때 명이 결국에 원군,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강홍립을 보내는데요. 강홍립에게 광해군이 뭐라고 말해요? 상황 보고 야 적절하게 대처하고 와 라고 말하죠. 자, 이 명령을 받은 강홍립은 가서 바로 싸워보지도 않고 후금에게 항복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광해군 입장에서는 원군을 파병해줬던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의 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고 후금이 봤을 때 완전히 명의 편을 들지도 않으면서 중립을 들었던 거죠. 자, 요게 광해군의 중립 외교였습니다. 여러분 강홍립이라는 사람까지 꼭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